한국에서 공부하는 독일 여대생이 상상 초월 한국 기술을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독일에서 한 달 걸리는 게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독일인 여대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26살 레나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심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빠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생산 및 공급망 관리, 부문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아빠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높이 평가하시는 걸 자주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특히 현대와 삼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속도가 인상적이었죠. 벤츠도 그런 수준의 효율성을 갖추면 얼마나 대단할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언급하실 때마다 저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품질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고 싶었죠. 벤츠의 전통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때로는 그 전통이 발목을 잡는다고 느꼈어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즉각 대응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이런 아빠의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업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었죠. 그러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알려진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레나, 넌 운이 좋아. 내가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었던 걸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 말이야.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이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처음 한국행을 준비할 때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그 유명한 빨리빨리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독일에서는 항상 정확성과 체계가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는 게 기본 매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시간 엄수는 곧 성실함의 척도예요. 그래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엄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속도와 24시간,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는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수업 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10분이나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에 제 입이 떡 벌어졌죠. 독일에서였다면 교수님의 지각으로 강의실이 술렁이고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빨리빨리 문화를 기대했던 제게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손에 땀이 나고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독일에서라면 절대,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실감했어요.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의 법칙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걸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기대와 상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의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위한 첫 모임에서는 더 큰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죠. 1시간 후에야 팀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한국 유학을 선택한 제 결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점점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이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독일에서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제게 더 큰 혼란을 주었어요. 우리는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해. 너무 딱딱하게 굴면 관계가 서먹해져.
이런 설명들이 제겐 이해하기 어려웠죠. 효율성을 중시한다던 한국 기업 문화는 어디서 나온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졌어요. 모든 약속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제가 늦게 가면 어쩌나, 상대방이 늦게 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배우러 온 그 효율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의 도착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시간에 온다는 게 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통은 정확한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참 역설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가 엄격한 시간관념과 느슨한 시간관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문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이곳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학업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그룹 프로젝트나 수업 일정이 자주 변경되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학업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빠른 업무 방식을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시간 관리의 비효율성을 경험하게 되어 실망이 컸어요. 제가 기대했던 빨리빨리 문화는 정작 시간 약속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늦게 오는 게 당연한 듯 행동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늦게 가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살아야 할지 독일식을 고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중요한 그룹 프로젝트 모임이 있었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카페에 홀로 앉아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불안과 분노, 당혹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팀원들이 나타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독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 충격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상실감을 느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책도 읽어보고 다큐멘터리도 봤죠.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시간 개념의 차이가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제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했어요. 점점 한국인들과 어울리기 싫어졌습니다. 독일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유학 생활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의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제 가치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제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분노를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인들은 열정적이고 근면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려졌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무슨 농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남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마치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배려 깊고 성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겪은 모든 불편함과 실망감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른 걸까? 이런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한국 선배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 하지만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거든.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해.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시간과 약속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선배의 말을 곱씹어 보니 제가 경험한 것과 드라마에서 본 모습 사이의 간극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빠의 번호를 눌렀어요. 이제 무엇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죠. 시간 개념부터 문화 차이까지 한국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의 괴리감 그로 인한 제 분노와 실망감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빠는 젊었을 때 한국인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미처 보지 못한 한국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경험담은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과는 또 달랐어요. 열정적이고 근면한 한국인들, 때로는 융통성 있게 때로는 엄격하게 일하는 모습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의 분노와 실망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 후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이 묻어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1960년대 후반 독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에 매진하고 있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왔다고 하시더군요. 광부와 간호사로 온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고 근면했다고 아버지께서는 회상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 광부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초과 근무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때로는 독일인 동료들이 꺼리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고 해요.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은 독일 의료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이어서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언급하셨죠. 1960년대 후반 한국은 불과 2년 6개월 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도로 건설 기록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이 사례야말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고민을 이해하신다면서도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한 문화를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 뒤에 그들만의 이유와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내서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해가 지나고 저는 기숙사 이사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독일어와 독일 문화 수업을 들으며 1년 동안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세부적인 일 처리는 어려웠죠. 특히 이사 문제가 가장 컸어요. 독일인 유학생이라 좋은 기숙사에 배정받았지만 1년마다 방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독일에서는 이사 준비에만 몇 주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게다가 방학 때 이사를 해야 해서 한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고요. 혼자서 컴퓨터, 책상, 옷, 화장품, 독일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들까지 모두 옮기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기숙사 입구의 경비 아저씨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서툰 한국말로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저씨는 제 말을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익숙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저씨는 쿨하게 여기로 와봐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트럭이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용달차라고 하더군요.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차량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이동식 카트가 2개 실려 있었어요. 차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아저씨 2분이 내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저씨들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더니 빠르게 장갑을 끼셨어요. 그 순간 이분들이 정말로 제 이사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제가 손가락으로 저기 남양 창문 보이는 저 호실이라고 가리키자 아저씨들은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제가 가리킨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카트를 끌고 이동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제 방에 도착해서는 말도 없이 신발을 벗고 방 한가운데 서시더니 아래 위와 좌우를 꼼꼼히 살펴보셨답니다. 뒤돌아보니 조수석에 계셨던 아저씨 한 분이 상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이사할 때 물건들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제가 가득했어요. 아마도 제가 여자라 화장품이 많아서 그냥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조수석에 앉으셨던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화장품을 가리키고 다시 박스 안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줄 알고 몸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화장품을 포장해서 박스에 넣겠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할 때 모든 물건을 직접 포장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포장까지 해주다니 말이에요. 이런 꼼꼼한 서비스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독일에서 이사할 때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의 친절함과 상냥함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나이가 저희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정성껏 도와주시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언제였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 아저씨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이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돈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활짝 웃으시면서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귀여워하고 황당해하는 듯한 웃음이었죠. 이런 전문적인 이사 서비스를 자기 시간 내서 꼼꼼하게 다 해주고 돈을 안 받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방 안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독일 선물, 과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레브쿠엔과 마지펜이라는 과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몬드와 설탕을 섞어서 만든 달콤한 과자로 독일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유명한 과자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과자로도 유명하답니다. 저는 그 과자를 가슴에 움켜안고 아저씨들이 있는 용달차로 뛰어갔어요. 아저씨들은 이사할 때 무심히 썼던 장갑을 벗어던지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그분들을 붙잡아 세우고 과자를 드리면서 연신 당케 쉔을 외쳤습니다. 당케 쉔은 독일어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당케가 고맙다는 말이고 쉔은 공손하고 예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였죠.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독일어가 튀어나와 버렸답니다. 아저씨들은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과자를 받으셨어요. 그러고는 유리가 내려간 용달차 안으로 과자를 툭 던지시더니 인사도 없이 가버리셨죠. 그 무심한 듯한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답니다. 이 경험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신속함에 정말 감동받았죠. 저는 기숙사 이사를 겪고 나서 한국인들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독일에서의 이사 경험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사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사업체 예약부터 실제 이사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거든요. 이런 효율성에 정말 놀랐답니다. 게다가 포장 서비스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급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이 결합된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야 아버지께서 왜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그토록 칭찬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영화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큰 충격을 주었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일생을 따라가며 한국이 겪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의 과정을 목격했어요. 특히 독일에 파견된 광부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족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 편인데 한국의 이런 가족 중심 문화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가 이해가 갔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유를 알 것 같았죠.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새롭게 와닿았어요. 6, 70년대에 독일에서 일하셨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분들의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한국인들을 존경하셨는지 이해가 갔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인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생겼죠. 처음에 가졌던 문화적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답니다.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열정이 결합된 결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독일인과 다르게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됐죠. 한국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써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30분 늦은 건 약속 장소에 오다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늦은 걸 거예요. 제가 기숙사 이사를 못해 발 동동 구를 때 자기 일처럼 도와줬던 그 경비 아저씨와 용달 아저씨 두 분처럼 말이에요. 회사나 병원이나 어디를 방문해도 먹을 걸 내주는 것도 도움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나라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상냥해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당캐쉔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국을 응원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시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날까지 한국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무심한 듯 하면서 시크한데 엄청 친절하죠. 게다가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데 효율적이고 열정적이기까지 합니다. 독일 여대생이 크게 감동한 사연을 보니 저도 정말 한국인으로 뿌듯하네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